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장대익 선생님의 책을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책 제목은 그렇고요.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진화학자 장대익의 인간 탐구. 제목이 엄청나게 멋있다거나 엄청나게 샤프하진 않지만 책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대익 교수님은 다들 아실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양력 몇 줄만 읊어 드릴까요? 지은이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에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양의 기준을 제시하는 진화학자이자 과학 철학자이다. 과학 자체뿐 아니라 인문적 과학과 과학적 인문학의 새로운 길을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문학자의 시각과 과학자의 관점으로, 때로는 동물의 입장과 외계인의 시선으로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융합적 학자이다. 네, 이런 융합적 학자, 학재간 학자를 지향하시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바로 진학하셨고, 그러나 카이스트에 들어가자마자 공부에 흥미를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방황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후 전공을 바꿔서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으로 학교를 바꾸셨어요. 다시 시험을 보시고 들어가셨나봐요. 그리고 진화생물학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호기심과 열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대 교수님이시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몇 년 전인가요? 최근인가요? 그 종의 기원을 번역을 완성하셨어요. 장대익 교수님이 번역하신 종의 기원, 언젠가 시간 내서 읽어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중에 꽤 내용이 흥미진진했던 그 챕터를 하나 통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 낭독해 드릴 거고, 또 다른 챕터에서도 관련 부분을 언급한 부분들을 한두 꼭지 정도 발췌를 해서 일부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어지간한 경우엔 재밌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건요, 오늘 토픽은 조금 흥미진진합니다. 짜잔, 들어보세요. 네, 우선 제목 소개해 드려야죠. 멘탈 연가시에 저항하라. 멘탈 연가시에 저항하라. 호기심이 막 이르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녁 무렵 슬그머니 풀잎 끝으로 향하는 개미들이 있다. 그들은 새벽까지 풀잎을 꽉 깨물고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 뭔가 이유가 있는 행동이 아닐까? 하지만 그 행동 때문에 개미는 풀을 뜯기 시작한 양이나 소에게 잡아먹힌다. 마치 나 잡아잡수쇼 하는 자살행동 같다. 그러니까 양이나 소가 풀을 뜯기 시작할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위치에 자기가 매달려 있으면 한 입에 첫 술에 자기가 잡혀 먹을 걸 알죠. 그런데 그 개미는 그걸 알면서도 그 풀잎의 끝자락을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죽을 똥 말똥 온 힘을 다해서 깨물고 있지 않을까요? 끝에 매달려 있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미의 입장에서 보면, 개미의 생애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이런 행위의 비밀은 바로 기생충, 창형흡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생충에게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의 꿈이 있어요. 뭐냐면 번식의 파라다이스인 양의 위장에 도달하는 것이었어요. 이 창형흡충은 양의 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음껏 그 기생충이 번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양의 그 위장이 본인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은데 자기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기생충이니까. 혼자서는 그 꿈을 이룰 능력이 없죠. 그래서 개미의 뇌를 감염시켜서 양에게 쉽게 잡아먹히도록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개미를 조종하는 겁니다. 개미 속에 있는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그 창형흡충이라는 놈이 벌이는 짓이에요. 알고 보니까 무섭지 않나요? 조금 더 무서우시라고 제가 유사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아빠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빠는 훌륭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손을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의 감각, 그 현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 꿈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 제자들을 길러냈고요. 그러다 자신의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에게 자신을 닮아서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이 현을 켜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빠의 마음속에서는 자기가 못 이뤘던 그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아들은요, 바이올리니스트도 좋지만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평생 그림을 그리고 살 수 있다면 하고 바랬죠. 그렇지만 아빠를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고 아빠의 그 꿈이 좌절되는 게 좌절시키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꿈을 접고 아빠가 원하는 대로 바이올리니스트의 길을 택해요. 그리고 늘상 우울한, 어두운, 애절한 그런 슬픈 곡들만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B급
C급, D급 연주자가 됩니다. 제 이해가 좀 부적절했던 것도 같아요. 그 창형흡충이라는 그 기생충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충 설명한다고 들은 예가 조금 전달이 좀 얘기를 하고 보니까 좀 부족하네요. 그쵸? 그런데 아마 뭐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자, 이 무서운 창형흡충의 이야기는 곤충을 넘어서 포유동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심하게 용감해져요.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를 포유동물의 같은 예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쥐가 고양이 오줌 냄새를 맡게 되면 근처에 고양이가 있구나, 뭐 다녀갔구나, 금방 어디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도망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된 쥐는 심하게 용감해져 가지고 그런 도망가야겠다 판단되는 공포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공포감을 마비시킨 거죠. 그 기생충이. 그 기생충, 그러니까 톡소포자충의 꿈은 고양이의 위장에 가서 역시 마음껏 자기가 번식을 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고 최종 목표였던 거예요. 이 톡소포자충이 쥐의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확대해서 개미에서 쥐로, 쥐에서 사람으로 건너가 볼게요. 한때 극장가에 연가시라는 영화가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처 보지 못했는데요. 찾아보니까 김명민인가? 그분이 주인공이고 이한희 씨도 나오는 2012년도 작품이더라고요. 그 연가시라는 영화에 보면 곱등이나 사마귀 같은 육식 곤충의 뇌를 감염시켜서 물가에 빠지게 하는 기생충, 바로 연가시죠. 이 연가시라는 기생충에 대한 실제 사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영화 속에서는 연가시가 사람의 뇌를 감염시켜서 곱등이나 사마귀가 아니라 사람의 뇌를 감염시키는 설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감염된,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가시라는 기생충은 본인이 물속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는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신이 기생충이니까 그 숙주잖아요. 기생에서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자기가 기생하는 숙주를 조종하는 거죠. 물가로 걸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면, 물가에 가면 너가 좋아하는 아주 뭐가 있을 거야, 뭐 아니면 너는 지금 물가에 가고 싶어, 너는 원래 물을 좋아해, 너는 물에 있으면 더 자유롭고 뭐 더 즐거울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뇌를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의 뇌는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실행을 하게 만들죠. 그럼으로써 자살에 이르는 이런 허구의 스토리를 만들어냈어요. 영화 속에서. 실제로 연가시라는 기생충은 곤충의 내장을 파먹으며 성장하고요. 번식을 위해 물가로 가야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의 운반자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숙주, 자기가 기생하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가로 가줄 리는 없죠. 기생충 학자들에 따르면 연가시는요, 곤충의 신경계를 조작해서 물속에 뛰어들게 만드는 특수 단백질을 만들어서 분비를 한다고 해요. 영화 관객들은 이 기생충이 실제로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종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겠죠. 물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그럴듯한 이야기일 뿐인데, 기생충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기생충의 라이프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방식은 생물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생충, 연가시라는 기생충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계속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번식하고 그러면서 기생충이란 자신의 그 생물의 한 종을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겠죠. 그건 저희가 이제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물인 것처럼, 식물이 식물인 것처럼 그 수분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그 번식 활동을 하는 식물처럼 기생충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이 번식하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유지해 종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구현해서 지켜나가겠죠. 그래 왔겠죠. 다행히 아직 인간에게 이런 사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은 아직 발견해내지 못했다곤 합니다만, 과학이 아직 그 사례를 찾아내거나 연구하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50년 이후에는 인간 내부에서 이런 작동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어떤 생명체들이 연구되고 보고되고 입증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런 게 과학이죠. 아직 우리가 발견하거나 찾아내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화 연가시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럴 의도는 없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감염시켜 결국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이 있을까? 어떤 걸까? 어떻게 동작할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 던져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영화로 무섭다,
스토리가 참신하네 이러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 볼 수 있어야 영화가 제 돈값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연가시 같은 생물 기생충 말고 멘탈 기생충, 멘탈 기생자 같은 것은 없을까요? 멀쩡했던 사람을 비상식적인 고집불통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건 투사로 만든다든지, 그거 있잖아요. 자살, 폭탄, 자살 테러리스트, 이런 목숨을 건 투사로 만드는 것들, 자살 테러리스트로 만드는 것, 이런 거, 그런 것도 이런 일종의 멘탈 기생자에 의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멘탈 기생자라는 건 애는 어쩌면 종교, 정치 이런 것이 멘탈 기생자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불편하신 분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종교의 모든 교리들이 멘탈 기생자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건 또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극단적인 이단들 많이 봤잖아요. 막 무조건 맹신하고 온 재산과 이런 것들, 자식들 이런 것들까지 막 다 갖다 바치다시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어떠하던, 진리가, 팩트가 어떠하던 자신들의 종교적 교리만이 진리라는 믿음은 바로 멘탈 연가시라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옴진리교인가요? 단체로 단체 자살 이런 걸 했다던 그런 데는 정말 그 종교는 자살로 이끄는 멘탈 기생자로 똘똘 뭉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해요. 이른바 사이비 종교의 몸과 마음과 가정을 모두 빼앗긴 분들도 감염자들이지만, 종교적 교리와 열정 때문에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는 일, 그 일에 삶을 헌신하고 있는 멀쩡한 분들도 사실상 감염군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겠죠. 이 순간 딱 일베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보수에 대한 비판은 곧 빨갱이 짓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그 이분화된 생각 또한 멘탈 연가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장대익 교수님은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 시장은 항상 옳다는 믿음, 극단적인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도 멘탈 기생자와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절자야 어떻든 목표만 완수하면 정당하다는 관념, 그런 가치관, 그런 왜곡된 가치관에도 내부에서 다른 사람과의 공생,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눈 멀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내부의 그런 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자신을 몰고 가는 멘탈 연가시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멘붕에 빠뜨리는 멘탈 연가시입니다. 멘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멘붕의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 표현이 부적절한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이성을, 나의 이성을, 우리들의 이성이나 합리적 판단, 양심 뭐 이런 것들을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멘탈 기생충인 거죠. 그것이 뭐 전쟁이나 아주 뭐 극단적인 상황, 그런 아주 위협적인 상황에서만 그것이 발동된다면 어쩌면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그런 비윤리적이거나 뭐 동물적이거나 어쩌면 뭐 파괴적이거나 뭐 그런 행위를 전혀 그 불안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끌고 가는 그런 기생충이, 멘탈 기생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종교에도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종교는 아예 그런 거를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이단으로 뭐 분리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이 교수님이 예로 드신 극단적인 그 시장주의, 그리고 정치 이분하는 좌우 이념을 나눠서 극단적인 좌파, 뭐 극단적인 보수,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에도, 정치 이데올로기에도 기생하는 그 멘탈 기생충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이 교수님은 시장을 언급하셨지만 자본주의에도 그 멘탈 기생충 같은 속성이 다분히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 쏟아지는 그 새로운 상품들, 애플의 새로운 폰들, 갤럭시 폰, 연애에 한 번씩, 두 번씩 출시되는 신제품들, 그런 것들을 사야만 할 것처럼 제일 처음으로 대기열에 올려놓고, 예약줄에 올려놓고서 그것을 사게 만드는 데는 내 속에 그렇게 움직이게 나를 조정하는 마케팅의 어떤 기생충들이 아주 적절히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멘탈 기생충들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치열한 싸움을, 대항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뇌 속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시도 쉴 새 없이 바쁠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제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멘탈 기생충들끼리 서로 부딪힐 거잖아요. 서로 얘는 이렇게 하라, 쟤는 저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두 개가 상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둘이서 합의를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끔 둘이 협공 작전을 필까요? 이렇게 우리 뇌는 흔들리고, 매 순간 흔들리고 기생충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침탈하기 위한 이 기생충들의 거대한 그 음모가 제 뇌 속에 혈관을 타고 엄청 바삐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해결책은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장대익 교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영화 연가시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감염되진 않는다고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멘탈 기생자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인간의 희망이 있다. 사실 인류의 진화에서 큰 뇌가 출현한 이후에 멘탈 기생자가 없는 지적인 환경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뇌는 그만큼 취약하다. 그러니 멘탈 기생자에 능히 견딜 수 있는 지적인 강인함과 감성적 면역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온갖 현란한 구호들이 뇌를 유혹하는 요즘에는 말이다. 이렇게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신 것이 지적 강인함과 알을 넓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성적으로 단단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그것만이 이 멘탈 기생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교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잘 설득하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 챕터와 멘탈 연가시에 저항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책의 또 다른 부분에 이 멘탈 연가시 창형 흡충이라는 이 기생충의 지배를 받는 이 멘탈 기생충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 부분이 있어서 연결해서 좀 짧게 소개를 드려 볼게요. 장 교수님은 앞에서 해결책으로 지적 강인함과 그런 감성적 면역력을 키워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끝무렵에 제시를 하셨죠. 그리고 아직 사람에게는 이런 뇌를 감염시키는 기생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또 언급을 드렸어요. 뒤에 또 무슨 후에 그런 것이 다시 추가로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 인간의 경우에 뇌를 감염시키는 것은 기생충이 아니라 밈이라고 불리우는 문화라고 할까요? 인간의 문화. 그것이 인간의 뇌를 감염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도 받아들이는 통설입니다. 우리의 교육, 사회, 제도, 생활해 나아가는, 같이 살아가는 그런 관습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냥 쉽게 밈이 곧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밈은 지역마다 다 다르겠죠. 세대마다도 다를 수 있고, 미국의 밈과 한국의 그 사람들에게 밈이 다를 거고, 저기 경상도 지방의 밈과 저기 함경북도에 사는 그 지방의 밈 문화가 다를 것처럼, 그 밈은 10대의 밈과 20대의 밈이 다르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요새는 그 10대 어린 친구들과 카톡 같은 거를 제대로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하도 약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어쨌든 아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층위로 밈이 존재합니다. 문화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의사결정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연가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밈이라는 것은 자신의 운반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운반자라면 기생충이 기거하는 숙주죠. 곤충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면 그 운반자는 곤충일 거고 사람의 위 속에 존재하는 기생충이라면 그것의 운반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밈이라는 기생충과 같은 그 문화도 기생충처럼 자신의 운반자, 즉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밈이나 기생충에게는 기생충 자신, 밈 자신이 번식하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그 기생충이 기거하고 있는 숙주, 밈이 기거하고 있는 인간 그거는 전혀 고려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밈이 인간을 위해서 동작하지 않고 밈 자체를 위해서 기생충은 기생충 자체의 번식, 불멸만을 위해서 동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와 밈, 그리고 어떤 밈과 다른 밈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복제자 전쟁터이다. 누가 이기느냐가 자기가 번식할 수 있는, 종족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유리하게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각각의 종족 유지를 위한 엄청난 싸움이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많은 종류의 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꽤 성공한, 아주 많이 성공한 그 밈으로 예를 들고 있으신 게 바로 포르노 밈입니다. 그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 포르노 산업이 지금의 그런 사이즈로 아주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존재했던 그 굉장히 오랜 기간을 차지했었던 수렵 채집기, 그 동안에 남성분들에게 그 역할로 주어졌던 그런 것들이 그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것이 이어지고 발전해서 남성의 마음은 포르노를 즐기게끔, 심각한 수준으로 즐기게끔 하는 현대로 발전이 되어 왔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인간의 DNA가 그 DNA를 많이 복제하고 자손을 많이 퍼뜨리게 하는 그 기생충의 그 번식욕처럼 그런 DNA의 욕망에 의해서 그 성적 충동을 자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실행하고 구현하는 방향으로 인간을 조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바로 그 연가시와 같은 기생충으로 기능을 한 거고요. 그 자신의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다양한 그 성적 그 기호와 기회를 추구하게끔 하도록
남성을 조종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었고 그것이 이제 무수한 세월을 거쳐서 현대의 컴퓨터와 모바일, 핸드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그런 성적 욕망을 추구하거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매체들과 콘텐츠들이 아주 풍부해지게 된 그런 거대한 포르노 콘텐츠 산업이 되게끔 만들어 온 건데요. 인류 역사의 초반에서는 그것이 DNA라는 연가시 같은 기생충 같은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어져 내려왔다면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그 기생충이 아니라 포르노 산업, 포르노 문화라는 것 자체에 의해서 오히려 그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강화되게 되는 포르노 산업 자체가 포르노 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그 기생충을 대신하고 있다. 오히려 그 동물적, 생물적인 DNA보다 오히려 밈이라는 것의 여파, 효과가 훨씬 더 큰 상황으로 인류가 진화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간이 이 투쟁해야 되는 것은 기생충과 같은 멘탈 연가시, 뭐 대표적인 것은 뭐 DNA일 수 있고요. 그것과도 싸운다. 좀 표현이 이상하다. 어쨌든 그 동물적인 것에 너무 지배받지 않으려면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본능으로부터의 연가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화로부터 우리가 학습되고 세뇌된 그런 문화나 사회 이런 것, 뭐 교육이나 사회 제도나 관습 다 포함해서요. 그것들로부터 주입되고 강화된 그런 사실과도 우리 뇌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유의지와 존엄성, 주체성을 가지고 내 한평생을 잘 유지하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 본능과 문화라고 불리우는 밈이라는 것으로부터의 독립,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따라쟁이다 라고 해요. 인간의 모방 능력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다른, 구별짓는 한 차원 높은 존재로 만들어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라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번식에 유리한 그런 것들이 따라하는 것을 통해 확산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개체군이 넓어지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인류까지 진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따라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인데요. 이것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용어가 바로 밈이죠. 밈이란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그러니까 DNA가 아니라 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그 인간의 몸속에 존재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물질, 그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의 기억 속에 복제될 수 있는 문화 전달 단위로 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한 한 개체에서 다른 개체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 DNA는 그런 생물학적인 물질에 의해 복제되는 거잖아요. 어머니와 아빠의 그런 특질들이 자식대로 복제되는 그런 컨셉이라고 하면, 밈이라는 것은 그런 유전적 방식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도 전해질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동료나 이웃이나 친구나 같이 뭐 거주하는 그런 집단, 생활하는 집단 간에 복제하고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전달의 방식이고 단위가 바로 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책인 그리스도교의 성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그 중에서도 뭐 글로벌한 히트를 친 그런 영화들, 아니면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마찬가지로 글로벌한 혁신을 만들고 글로벌리 판매되고 활용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공한 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포르노 산업, 이것도 매우 성공한 밈이고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체제, 경제체제, 이것도 매우 성공한 밈이죠. 가장 우리의 삶을 옥죄고 좌지우지하는,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이기적인 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2002년 당시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Be the Rage, 오 필승 코리아, 뭐 이런 구호, 그리고 자기 전에 씹는다는 그 자일리톨껌, 그런 마케팅, 상품,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성공한 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청소년들은 왜 담배를 피우는 것일까 했을 때, 그들은 니코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배 피우는 남자는 멋있다라는 밈을 소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앞서 언급드린 이런 밈을 만들어낸 것은 누구일까요? 인간이죠. 포르노 산업, 담배, 뭐 강남 스타일, 싸이가 만들어낸 강남 스타일, 뭐 오피슨 코리아라는 구호, 뭐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런 거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만든 것도 인간이 만들어서 자본주의라고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밈을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이 밈이 인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밈이 일단 만들어진 이후에는 인간을 자신의 숙주로 이용하고, 기생충이 자기의 그 기생하는 대상을 숙주처럼 활용하는 것처럼, 이런 문화의 밈도 일단 밈으로 형성되기만 하면, 대세가 되고 나면 인간을 숙주처럼 이용해서 자신의 운반자, 자신의 전파자로 인간을 이용합니다.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강남 스타일을 운반하는 것,
확산시킨 것은 그 춤을 따라하면서 깔깔대며 웃고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세계 전역의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밈은 인간으로 하여금 얼핏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이 아니었다고 하면 요즘 시대에 제정신으로 길거리에서 말춤 추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웃음 나오는 일이죠. 아마 혼자 길에서 그러고 있었다고 하면 정신이 나갔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따라하고 오히려 그거를 모르거나 할 줄 모르는 게 이상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한동안. 자, 이걸 보면 밈이 자신의 번식에, 자신의 확산에 우리를, 인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제가 싸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을 예로 들었지만, 그뿐 아니라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거 예로 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남아있지만 인류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님께서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전해지죠. 여러 가지 그 말에 대한 다른 버전과 당시 상황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쟁을 차치하고라도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제자들이 다 도망치시자고 하는데 그냥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이 법을 어길 수가 없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정권에 대항하다가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이념을 마음에 새긴 채 자살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 소년 자살 테러단들이 있잖아요. 폭탄 자살 테러 하도록 교육받고 길러진 그 아이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념이라는 거가 자신의 그 이념을 유지하고 확산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교육이나 어려서부터의 그런 교육과 훈련이 없었다면 소년 폭탄 자살 테러 범들이 그런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종이 어디 있겠어요. 밈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하는 밈을 가지고 있고 밈의 힘에 의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 유전자의 DNA의 그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류를 만들어 왔다는 그런 강력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그런데 그 책 속에서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밈이에요. 인간의 행위나 선택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유전자이고, 유전자와 동시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 유전자에 대항하는 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이성 교육이나 훈련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나만의 밈이 나의 유전자와 대항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순간도 미셸의 밈은 그냥 자고 싶은 저의 그 유전자와 그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들,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지금 이 더운 날 새벽에 이 책을 낭독하도록 하고 있어요. 미셸의 고유한 밈은. 근데 각자 여러분들 속에도 그 여러분의 밈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과 교육, 학습, 뭐 어떤 이데올로기,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것들, 그것이 뭐 책이 되었던 어떤 강연이 되었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가르침이나 경험의 전수가 되었던, 아니면 단순히 내가 어떤 사회적 지도자나 어떤 뭐 정보, 지식에 의한 어떤 나의 모방하기 실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것들로부터 형성된 나만의 밈이 내 속에 내 유전자와 그 생물학적인 본능들과 같이 대항하며 어울려서 우리를 이루고 있다는 건데요. 그 장대익 교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지적 강인함, 그러니까 지적 무장과 감성적 면역, 감성적 무기를 두루 잘 갖춰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밈과 유전자에 대항하여 나의 자유의지로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살다가 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 밝혀진 과학적 팩트라는 겁니다. 이 책 오랜만에 1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어요.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되게 쉽게 읽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광복절 연휴 보내면서 장대익 교수님의 책, 그리고 정재승 교수님의 책, 그리고 김상욱 물리학자님의 책, 이런 과학 책들을 쭉 한번 보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볼 텐데요.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이들 과학적 생물 진화 생물학과 물리학, 천체학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는 마치 장자, 공자와 같은 인류의 고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만큼 우리 삶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한동안 멀리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방향을 그쪽으로도 조금 다시 확대해보고 시동을 걸어보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한동안 그쪽에 멀어지셨거나 아니면 아직은 이 과학 책들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조금 나와 거리가 있을 것처럼 마음이 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저와 함께 조금씩 다 몰라도 돼요. 이 책 제가 김상욱 교수님의 책은 절반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죠. 여러 번 이런 책을 접하다 보면 사실 겹치는 내용도 많고 저도 점점 듣다 보면 읽다 보면 친숙해지고
이야기가 이제 귀에 들리고 머리에서도 조금 이해되는 것 같고 급기야는 마음으로도 들어오더라 하는 단계로 여행을 해보시지요. 미셸과 함께. 이 무더운 날, 이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 겁이 많이 나고 있는 요 며칠,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1시간 행복했습니다. 좋은 하루, 오늘 금요일이니까 좋은 하루 시작하시자고요. 저는 또 주말에 다시 찾아올게요. 미셸이었습니다.